네, 지금부터는 9월 셋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9월 18일은 이제 미국에서 9월 달 이제 그 전미 주택협회 NAHB에서 발표하는 주택 가격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9월 19일은 이제 유럽에서 EU 그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9월 20일은 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사실상의 기준금리죠. 대출 우대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같은 날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9월 21일은 이제 미국의 8월 기존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BOE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9월 22일은 이제 미국의 9월 마켓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공개될 예정이고, 일본의 BOJ가 이제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부터 10월 8일까지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에 뭐 지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주목할 증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번 주는 이제 대부분 다 그 통화정책 회의가 예. 열리게 됩니다. 뭐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영국도 있는데 중국도 있네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제 미국과 중국인데, 역시 미국은 아마 이번에는 뭐 이의 없이 대부분 좀 동결로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멘트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예. 아까 일부에도 좀 말씀드린 대로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할지 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인민은행이 지금 이번에도 인하할 거란 좀 얘기들도 일부 나오는 게, 지준율 보통 인하하면 또 뒤따라서 금리 인하가 좀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할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이 사실 원하는 건 좀 세게 좀 해라 예. 이건데 찔끔찔끔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번에도 그냥 좀 하는 신용만 할지, 좀 적극적인 부양 의지를 내비칠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특히 5년물이 좀 중요한 게, 5년물이 그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거든요. 예. 1년물을 보다 5년물을. 근데 지난번에 5년물이 동결돼 가지고 시장이 좀 실망했었거든요. 그래서 5년물 쪽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도 봐야 됩니다. 요즘에 일본이 뭐 마이너스 금리 정책 뭐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엔화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럼 달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BOJ도 물론 뭐 금리야 계속 뭐 이렇게 계속 그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아직은 유지하겠지만 정책 변화가 좀 뭔가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경제지표 쪽에서는 이번 주에는 아마 유럽의 소비자 물가지수 요걸 좀 보실 필요 있는데, 계속해서 물가가 좀 안정화된다면 ECB가 이제 금리 이제 마지막으로 올렸다고 대부분 보는데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소비자 물가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월 FOMC에는 말씀대로 금리 동결 전망이 지금 우세한데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오히려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뭐 유가 말고도 다른 이야기들 여러 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11월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 암시를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근데 결국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데이터 보고 하겠다. 뭐 늘 반복을 하니까, 저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그 얘기하니까 시장이 환호를 해버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딴 얘기할까 봐 두려워했는데 막상 이제 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중간은 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 별 이슈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럼 시장은 이제 11월까지는 또 이제 데이터들 보면서 판단을 할 건데, 제일 두려운 건 그거죠. 갑자기 중립금리를 올려버린다거나 네. 이런 발언을 한다거나, 이제 이건 돌발 발언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증시가 뭐 휘청해 버리겠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파월이 그냥 데이터 보고 하겠다라고 한다면 증시에는 큰 영향을 좀 안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유에 대한 평가들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고, 제일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고용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고용은 꺾이고 있거든요. 뭐 연준장도 지금 보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 고용은 지금 분명히 꺾이니까 이제 확실히 디스인플레이션이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을 사실상 매듭 짓는 듯한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환호하겠죠. 환호할 텐데, 연준장 성격상 참 그러기도 참 쉽지 않은 분위기긴 하지만, 고용 쪽에 만약에 방점을 딱 줘버리면 네. 의외에 또 좋은 호재가 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번에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게 어떤 발언을 할지가 좀 판단하기가 여러 방향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9월은 금리 동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11월에 대한 힌트들이 도대체 고용인지 유가인지 중립금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한번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모바일용 메모리 가격을 뭐 10에서 한 20% 인상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건 업황 반전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업황 반전의 신호로 봐야 되겠죠. 이게 갑자기 10에서 20%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쪽에서 받아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죠. 저기 고객사가 안 받아주니까. 근데 이제 고객사도 지금이 업황 바닥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 같아요. 야. 더는 안 빠지겠구나. 예. 왜냐면 더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받아주죠. 왜냐하면 아직도 삼성전자 재고 많거든요. 정상 재고보다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뻔히 아는데 20% 올린 걸 받아줬다. 이제 여기 이거보다 더 싸게 사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걸 좀 인정한 거 아닌가. 근데 그 근본 배경은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감산하잖아요. 예. 감산을 아마 더 할 걸로 지금 전망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낸드는 더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기 고객사, 스마트폰 고객사 봤을 때는 이거 공급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면 언젠가는 가격 오를 텐데 차라리 지금 가격 정도 용인하자.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또 스마트폰 고객사들이 작년부터 재고를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D램 재고가 얼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받아들인 거 아닌가.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이닉스가 이번에 화웨이에 공급한 사실이 어쨌든 드러나 버렸잖아요. 표면적으로. 예. 하이닉스는 뭐 억울하다는 입장이죠. 왜냐면 뭐 유통상 통해서 간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포, 비포, 샤오미가 이제 놀래버린 거죠. 저러다 미국이 아예 D램 반도체 공급받는 거 다 끊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일단은 좀 급한 물량이라도 좀 잡자. 그 삼성의 또 의견을 받아들여 준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일단 지금은 업황 바닥 신호들이 좀 나오는 건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대로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칩이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 가지고 조금 이슈가 됐는데 뭐 하이닉스가 엉뚱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 네. 이런 걱정들 하는데 어떤가요? 일단 이제 볼 가능성도 이게 배제할 수 없는 게 일단 이제 하이닉스는 보통 중국은 예를 들면 샤오미한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유통상을 통해서 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를 추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서 화웨이로 빼버리면 나중에 알 수는 있겠죠.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건 몇 달 후에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당장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이 아예 반도체 그 중국에 유통하는 구조를 이제 들여다보고 예. 이제 하이닉스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게 중국 룰도 좀 따라야 되는데 또 미국 이걸 또 안 따를 수도 없고 예. 유통 구조 바뀌면 또 비용 들어가거든요. 뭐 아시겠죠? 이제 비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참 거래선을 또 바꿔야 되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갑자기 바꾼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이 이걸 또 유통 구조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또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중국 전기차들은 자국산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이게 우리 국산 배터리 K 배터리에는 약간의 호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일단은 호재는 맞죠. 당연히 이제 뉴스를 보시면 중국산 그 전기차가 이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옛날에 태양광에서 한번 유럽 업체에 당한 적이 있어요. 예. 유럽이 너무 싸게 들어와, 그러니까 중국이 싸게 들어와 버리니까 유럽 태양광 회사들이 많이 힘들어졌죠. 사실 이건 우리도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의 저가 전기차 좀 막아야 되겠다. 요게 좀 목표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유럽 집행위원장이 아마 프랑스 의견을 좀 들어준 것 같아요. 프랑스의 르노나 네. 여기 업체들이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대로 되면 우리 공멸한다. 전기차 힘든다. 왜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유럽하고 지금 중국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막아달라. 근데 여기에 테슬라도 들어가 있어요. 예.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 중국산입니다. 그죠?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유럽에서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싸겠죠. 예. 그럼 이거는 배터리가 대부분 또 CATL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약간 CATL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인데 결국 이 목표가 뭐냐면은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럽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첫 번째가 자국 산업 보호가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대로 가면 자꾸 중국 제조업이 너무 커지면 유럽의 제조업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비슷해요. 미국처럼 유럽 내 공급만 만들자. 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대로 이것까지 가면 제일 좋아요. 미국과 똑같이 중국 들어오지 말아라. 예. 이걸 딱 울타리를 쳐주면 이건 완전 최상의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유럽에다 공장 지어라. 근데 중국도 상관없다. 예. 이러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배터리 공장들이 중국 유럽에 가 있죠. 유럽에 예. 많이 가 있죠. CATL도 아마 저기 독일에 공장이 있는 예.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 상관 안 하고 만약에 유럽은 그냥 유럽에 공장 많이 주면 보조금 주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관세 안 물겠다. 예.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유럽에서 이제 또 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중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림 자체는 좋아요. 당연히 우리나라 2차 전지한테는 호재라고 보셔야 되지만 이게 진짜 큰 호재가 되려면 중국이 유럽에 못 들어오게 공장 자체를. 미국 IRA처럼. 예. 예. 근데 그거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중국도 서로 약간 다르거든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근데 9개월 정도 조사를 또 해야 된대요. 아. 관세 부과하려면. 그래서 내년 여름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럽도 어제 좋은 이슈지만 요것 때문에 당장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유럽도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 자체는 주가를 방어해주는 효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나오니까 예. 조금 더 이슈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주가가 고점에 비해서 좀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비투를 하죠. 빚을 내서라도 2차 전지 값 쌀 때 사자.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담는 쪽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새로 출시가 됐는데 말하자면 주가가 떨어질 때 이제 베팅하는 거죠. 뭐 이쪽을 또 많이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서로 정반대 지금 네. 매매 패턴이 생긴 셈인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가장 뭐 좋은 2차 전지 투자 전략은 뭘로 보십니까? 일단 이제 2차 전지는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하실 거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왜냐하면 올해 주가 급하게 달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계속 뭐 주가 계속 오르겠어요, 사실. 그런데 좋은 걸 상반기에 너무 많이 반영을 해버렸어요. 근데 하반기 딱 들어서니까 일단 뭐가 없어요. 지금 모멘텀이 올라갈 만한 재료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계속 오르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대장주가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가 공교롭게도 MSCI 지수 편입한 다음 날부터 주가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급 이벤트까지 끝나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호재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결국 이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게 수급적으로는 이제 특별히 좀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펀더멘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펀더멘털의 이벤트를 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가 실적이거든요. 실적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 4분기 괜찮다. 예. 3분기 안 좋다. 이게 공통평가예요. 그러면 10월 중순이나 말에 발표하니까 그거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죠. 왜냐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끝나면 4분기 보니까. 예.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간 조정으로 가는 게 맞아요. 맞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재료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재료가 없어요. 뭐. 유럽에서 중국산을 관세 규제하는 부관 뭐 예. 예, 그거는 약간 뭐 좋은 그래서 그거 재료라고 나온 날 볼수 바로 있죠. 한번 오르긴 했는데 다음 날 또 주가 그렇게 연속적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예. 말씀드린 대로 그게 확정된 게 아니고 조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 IRA처럼 그냥 딱 결정이 되면 예. 당연히 이제 주가가 좀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 또 아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하방을 막아주는 거고 저는 2차 전지가 또 한 번 더 가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수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올해 상반기에 포스코 퓨처엠이 40조 계약단 했잖아요. 예. 이런 굵직한 게 또 한 번씩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없어요 지금 최근에는. 이런 굵직한 수주권들이. 그래서 그걸 좀 기다리는 또 구간이 아닐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전지를 이제 이렇게 또 많이 이제 웬만한 기업들 보면 고점에서 반토막 난 게 좀 많아요. 예. 이 상황에서 여기서 뭐 나쁘게 봐서 더 빠진다 이걸 보는 것보다도 아예 한 달 정도는 기간 조정을 그냥 생각하시고 좀 여유 있게. 근데 그 과정에서 2차 전지 쪽에서 또 어느 쪽이 또 워낙 분야가 많잖아요. 2차 전지도. 그래서 앞으로 어느 기술, 네. 어느 쪽이 또 좋아질지 성장이 더 나올지 그거를 한 달 정도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는 좀 쉬어가는 그냥 과정이다. 최근에 뭐 바이오주 또 로봇주가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해가지고 주목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가 또 주춤거리지 않습니까? 네. 뭐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바이오 로봇주도 올해 좀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업종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바이오도 그렇고 이 로봇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소강 상태긴 한데요. 특히 바이오는 이슈가 남아 있는 게 다음 달에 유한양의 폐암 치료제 그 예. 임상 3상 결과가 유럽 폐암 마켓에서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정말 블록버스터 신약이거든요. 네. 그게 잘 된다면
한 번에 더 랠리를 보이겠죠. 그래서 그동안 비만 치료제 위주로 좀 주가들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새롭게 폐암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서 일단 유한양의 이슈를 좀 다음 달까지 체크해보자. 그래서 아직 저는 끝났다라고 좀 보진 않고 있고, 로봇도 역시 장기 관점에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처럼 사이클이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는 줄고 생산성은 증가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공장 무인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것처럼, 그리고 옛날에는 산업 그 현장에 들어가는 이제 로봇이 산업 현장에 들어 자기 혼자 하거든요. 예. 인간이 옆에 못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협동 로봇 시대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협동 로봇이 전 좋게 보는 게 산업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커피숍에도 있고, 예. 예, 우리 그 생활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점유율 올리는 기업들이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하게 되잖아요. 협동 로봇 세계 4위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시장에 속속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과거랑 저는 상당히 좀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긍정적인데,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성장 사업도 주가 많이 올라가면 조정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쉬어가는 정도지 산업에 대해서 뭐 아직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업의 오너나 고위 임원들이 이제 자기 회사 주식을 이렇게 사주는 것은 좋은 신호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런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최근 한 3개월 정도 한번 봤거든요. 예. 그걸 한번 봤는데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오너나 임원들이 자기 주식 매입해서 올라간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 크게 변화 없는 기업들도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또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들 예. 몇 개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그 대한약품이 우리 병원에 입원하면 수액제 맞잖아요. 예. 그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링거? 네, 링거라 그래요. 예. 예. 근데 요거를 거기 회장님이 3개월 동안 거의 6억 가까이 샀어요. 예,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서 뭐 괜찮을 것 같고, 또 메가스터디 교육 아시죠? 예. 이번에 뭐 사교육 이슈 때문에 주가 빠졌는데 여기도 한 3억 정도 들어왔는데 퍼가 한 6배밖에 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환인제약은 우울증 치료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내부자가 한 15억 정도 매수가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괜찮고, 고배당주 중에서는 그 내부자가 좀 많이 산 게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은행주인데 여기가 한 1.7억 정도, 삼성전자도 1억 7천만 원 정도 내부자 매수가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으면서 매수가랑 지금 크게 주가 차이가 예. 안 나는데, 다만 이제 제가 내부자 매수 중에 제일 놀란 기업은 한미반도체예요. 네. 이게 여기 대표이사님이 9월에만, 한 달이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90억을 샀습니다. 5만 원 이상에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왜 샀을까? 5배나 올랐는데 예. 자신감의 표현인가?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행보를 매일 보이고 있어서, 아무튼 그만큼 좀 자기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표현이 예.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에 비해서 이제 주가가 낮은 이른바 저평가주를 투자하면 뭐 나쁘지 않을 텐데, 그런 업종은 주로 가치주 쪽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장주보다는? 이 성장주라는 것 자체가 가치주랑 비교하면요, 이게 일단 기본 토대 자체가 굉장히 고밸류거든요. 근데 예. 거기서 뭐 20% 빠졌다고, 예. 아 이거 이제 저평가입니다, 이러기도 참 애매하거든요. 그렇긴 그래서 하죠. 저는 오히려 성장주는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비싸도요, 예. 막 계속 성장할 때, 그러니까 밸류가 높잖아요. 오히려 그때 더 잘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퍼가 이게 낮아지잖아요. 예.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또 안 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성장주는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잣대로 네. 들이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평가하기가. 그럼 주로 이제 저평가주라면 가치주에서 찾을 가치주죠. 수 예, 숫자 있고. 나오는데 산업 자체가 좀 저성장 산업 중에서 예. 그래도 지금보다는 실적이 조금 나아지는데 퍼가 막 낮은 거 있잖아요. 예. 5배, 6배. 예. 거기다 배당까지 많이 주면 더 좋고. 네.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좀 가치주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가치주 중에서 대표적인 주식들을 좀 찾아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은행주가 제일 저평가돼 있죠. 네. 뭐 그냥 만년 가치주죠. 은행하고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게 통신주. 예. 여기가 이제 양수 겸장인 게 배당도 워낙 많이 주니까, 거기랑 음식료 업종들을 예. 보통 이 세 개를 공통적으로 많이들 이제 가치주로 많이 꼽는데,
많이들 안 하시는 게 너무 답답하니까요. 주가가 거의 안 움직여서. 그래서 주가가 좀 싼 것 같고, 그리고 가치주 영역으로 들어온 업종이 자동차죠. 예. 현대 기아가 PER이 3배, 4배밖에 안 되거든요. 기아가 배당 수익률이 한 6%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현대 기아도 가치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시간 됐는데요.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장비주인데 키움증권의 리서치 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콜라보로 쓰셨는데 제목은 투자 사이클 본격화 장비주에 주목할 때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요새 2차 전지가 안 좋은 건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안 좋은지는 아마 언론 기사나 보고서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장비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좀 밀렸던 이런 수주들이 3, 4분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스케줄들 있잖아요. 증설 스케줄. 그걸 보면은 3분기하고 4분기에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회사를 LG엔솔로 좀 꼽고 있더라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하반기에 얼티움 상공장 뭐 50기가와트,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이죠. 미시간 단독 공장, 캐나다의 그 스텔란티스랑 같이 하는 조인트 벤처 혼다랑도 하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 그 튀르키예 이쪽도 좀 있고,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 들어가고, 현대차, 그 다음에 오창 마더라인 증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오창 공장도 있는데, 이런 각종 증설들이 다 지금 대기 중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당연히 그 증설이 들어가면 장비가 같이 들어가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물론 3사 다 있는데 여기서 좀 강조하는 건 LG 쪽을 좀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LG향 장비주를 왜냐하면 물량이 보자. 가장 많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기업도 있지만 지금 앞서도 우리가 유럽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예. 근데 유럽의 목적은 그겁니다. 분명히 제 생각에는 유럽의 배터리 회사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좀 견제하면서. 그래서 그런 논리라면 유럽에도 배터리 회사들이 많은데, 예전에 브리티시 볼트가 파산해 버렸잖아요. 그랬죠. 근데 노스 볼트는 아직 생존해 있고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 경쟁력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한국산 장비 채택하려는 분위기가 좀 많나 봐요. 옛날에 중국산 썼더니 생각보다 좀 안 좋다. 그래서 문의들이 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유럽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배터리만 분명히 의존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국산도 키우려고 하겠죠, 어느 정도. 그렇겠죠. 예. 그러면 장비주한테는 좋아요. 아. 한국 장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럽에 있지만 우리나라 장비가 유럽에 또 그 배터리 회사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면, 이미 몇몇 기업들은 유럽 장비 회사에 납품을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겠다. 또 미국에도 신생 업체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주를 좋게 보는 건 이게 고객사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2차 전지 소재주가 강했는데 좋았죠. 지금 이제 장비주도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네. 스케줄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히 LG 쪽하고 유럽의 신생업체 비중이 좀 늘어나는 기업들을 한번 주목해보자는 게 이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좀 아이디어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뭐가 있었냐면, 꼭 2차 전지 말고도 요즘에 공장 만들 때 다 자동화로 해버리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네, 하죠. 맞아요. 거기 들어가는 뭐 자율 이송 로봇, 그러니까 로봇 중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그냥 자동으로 옮겨주는 로봇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니까 거기 장비 회사들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얘기해 주셨고, 탑픽은 일단 PNT, 하나기술 요 두 개를 탑픽으로 꼽아 주셨고, 관심 종목으로는 DNT, 원준, 엠플러스, 티라유텍, T로보틱스, V원텍. 이 마지막에 T로보틱스나 V원텍 이런 기업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팩토리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 장비도 한번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고 하니까 공부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9월 FOMC가 연준 긴축 로드맵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가와 소비, 고용 지표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향후 시장 방향 잘 예측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연불리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연 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